이제 재미있는 주제, 우주 항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스페이스 빔이라는 회사에 저희가 작년 9월쯤 투자를 했어요. 스페이스 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죠? 스페이스빔은 우주 광통신을 위한 레이저 터미널과 이제 광학 지상국을 설치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단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위성이랑 이제 땅이 그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로 우리가 라디오 듣는 것 같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가 이게 100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주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건데, 당연히 또 이제 통신 대역폭이 낮다 보니까 통신에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보다 더 좋은 거는 결국 레이저 통신, 광통신인데, 그걸 하려면은 위성에서 레이저를 쏴주고 그걸 받아줄 레이저 지상국이 필요하겠죠. 이 두 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X가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우주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야 되고, 위성이 많이 가기 위해서는 발사체가 이제 혁신이 돼야 됐으니까요. 근데 그런 이제 업스트림에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럼 이후에 이 지금 많이 떠 있는 위성들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부가가치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상업화가 될 수 있었던 구간이 나오는 게 우주 위성을 활용한 통신이었고, 통신이 이미 그때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막 300만 명 이렇게 돌파하던 시점이었어가지고, 아 이건 무조건 된다. 침투 속도의 문제인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있었던 게, 사실 이 분야에서 이미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기술 경쟁이 엄청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막 중국에서 아직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이미 우주와 지상기지국을 통신을 했다라는 걸 올 연초에 막 뉴스로도 나왔고, 근데 확인 안 됐어요. 예, 중국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X도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로 통신하는 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이 대기를 뚫고 지나오는 그 우주 저궤도 위성과 이 기지국 사이의 통신은 모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되어지진 않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제 충북 오송을 갔다 왔는데, 충북 오송의 스페이스빔 본사에서 이 지상 기지국, 국내 최초 레이저 통신을 위한 지상 기지국 개소식이 있었어요. 좀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꽤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페이스빔에도 너무 빠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전달받아 보니까 모두가 다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이 한국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뭐 공공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학계든 이런 분들이 다 힘을 빠르게 모아주셔서 저희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점에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실 이 기술은 꼭 우리나라의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 통신, 이제 앞으로 모든 게 우주 통신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우주 통신을 해야만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6G 시대에는 우주 통신이니까 자기가 그걸 다 장악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저궤도 위성 70%를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건데, 한국이 자체 기술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했을 때 한국은 소부장 잘한다, 그죠? 좀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우주에 통신이라는 수식어를 좀 붙였고요. 막 발사를 하고 뭔가 거대한 자본의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저희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통신 뭐 아니면 소재 뭐 이런 쪽에서는 한국은 반도체에서도 그러고 헬스케어에서도 그러고 다양한 측면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네, 저도 그 점에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사실 우주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발사체예요. 근데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은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이 이제 워낙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그런 이제 정말 초장기 프로젝트에도 과감하게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본들이 풍부한 국가이니까 그게 가능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미국에 맞았던 정답이 우리나라에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이제
빠르게 상용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병목 구간의 그 통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는 뭐 다른 산업에서도 그렇지만 우주 산업의 경우에는 좁히고 좁혀가다 보니 결국엔 통신이 문제다. 위성이 막 지금 10,000개, 20,000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성에서 지금 제너레이팅 되고 있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 상당 부분이 유실이 되고 있거든요. 유실이 되는 이유는 생성을 해봤자 이거를 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만큼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버려지고 있는 게 통신 때문이다. 그러면 통신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반드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팀이 한국에 있네. 라는 식으로 이제 발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할 당시에는 이제 한 2km, 3km 이렇게 레이저 광통신 하는 거를 시연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느 세월에 될까 이랬는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가서 보니까 소백산하고 경북의 어디였죠? 보현산 천문대 소백산 하면은 한 1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두 군데를 레이저 광통신을 하면 100km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대로 위로 올리면은 이제 충분히 우주도 트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제 우주로 다이렉트로 상용화 시키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즘에 뭐 성층권에 이렇게 통신용 드론을 날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저궤도 위성과 중계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연구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의 어떤 레이저 광통신, 드론 간의 레이저 광통신, 군용에서의 레이저 광통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우주 통신 시대에 한국에서 잘 준비된 몇 안 된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빔이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분야에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 좀 봐야겠죠. 맞습니다. 우주 산업 커지는 거는 뭐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그런 발사체나 이런 대규모 자원 없으니까 한국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거는 다른 이슈거든요. 여기서도 반드시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자로서 어떤 분야에 자금을 잘 조달을 해줘서 그 부분을 이제 부스팅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스페이스빔 투자권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또 되새기게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그래비티 벤처스는 우주 산업에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니까 좋은 기업들 주변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에 직접 제가 오늘 갔었던 스페이스빔의 그 지상 기지국 그 개소식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짜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죠? 저희가 이제 우주에서 레이저를 받을 수 있는 광통신을 위한 과학지상국을 이제 준비를 마쳐서 오늘 개소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광통신이라는 게 참 생소한데 레이저로 하면은 좀 더 빠른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파보다 100배 이상 빨리 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 아마 차후로 확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탐낼 만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스타링크는 우주에 있는 위성들끼리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스타링크도 조만간 지상과 통신할 때도 레이저 통신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막 안개가 자욱하고 하면은 레이저가 잘 나가나요? 안개는 오히려 괜찮은 편인데요. 구름이 더 안 좋습니다. 구름이. 지상에서 통신할 때는 안개가 더 안 좋은데 하늘이랑 통신할 때는 또 안개는 일정 부분 안개가 껴도 하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해결하는 게 우리가 기술로 뚫고 나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보고요. 그 언제 한번 서울에서 유튜브 합방 한번 하시죠? 예, 좋습니다. 한번 초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EO님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광통신 실험 혹은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단지 한 기의 OGS가 아닌 국내에 여러 개의 OGS를 구축해서 다양한 실험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광학 네트워크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Tnet 같은 경우는 칠레,
호주, 남아공 등에서 1.6m급의 광학망경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혹은 이렇게 이미 확보되어서 전력이나 네트워크가 완비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OGS를 구축할 수 있다면 빠르게 우리가 OGS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광학 터미널을 달고 올라가는 위성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기술적 우위를 확보로 빠른 데이터 수신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많은 분야의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기술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GS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광학망원경들은 주로 천문 관측용으로 썼지만 저희는 이 장비를 우주방통신 연구 전용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성 추적을 한다든지 또 가시광 영역에서 위성을 신호를 수신하는 테스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OGS를 구축함으로 해서 이미 있는 국내의 방통신 단말과의 테스트를 바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들이 큰 의미입니다. 사실 저희가 위성을 가지고 지상국과 레이저 통신 실증을 해보는 것들을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큐브 위성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올리고 저희 단말을 올려서 실증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적어도 한 2~3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저희는 추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존에 외국에서 개발된 방통신 위성들을 우리가 국제협력 같은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바로 저희가 지상에서 수신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직접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 검정 위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 단말을 올려서 실험을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마일스톤을 가지고 실증 실험을 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청에서도 국가적인 과제로서 이런 우주방통신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 연구를 시작할 텐데요. 이런 OGS가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AO 실험이라든지 생밀 PAT를 검증하는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위성을 위한 활용이 아니라 성적표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의 통신 실험이라든지 드론에서 관측하는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레이저 통신으로 수신하는 실험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청이 시그너처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SO 미션 같은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우주 방통신을 위한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5m급의 큰 망원경을 가지고 실험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와 같은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실제 기술 요소들을 실증하고 그것들을 큰 망원경으로 적용하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지구상에 살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전부 지구로 다시 내려와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지구로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인프라라고 저희는 옵티컬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생각해서 먼저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좀 특이한 부분들은 이게 전통 천문학 자산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광학망원경과 천문대라는 그런 천문학에서 오랫동안 쓰던 자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하이테크 기술로 사용한다는 점들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구 저궤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달이라든지 행성 간의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 꼭 필요하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OGS들은 정밀하게 위성을 정밀하게 지향하거나 추적하고 그다음에 레이저를 송수신하고 고속 고용량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혹은 송신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축한 OGS의 바깥쪽 드론으로 찍은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천문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방통신을 위한 전용 장비들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재원들을 보시면은 직경이 한 4m 정도 되는 완전 개폐 용도이고요. 주망원경과 고망원경으로 해서 20인치의 주망원경이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25mm의 보조망원경들은 세틀라이트 트래킹이나 아니면 레이저를 sen출하는 TX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OG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와야 될 장비들이 이상 장비,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눈이 보일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느 쪽에서 빛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쪽으로 보내주는 대기반사 거울인데요. 이 거울을 저 정면에 보이는 저 산에 산 등성에다가 달아놨어요. 거리가 한 3km 정도 되는 그런 식으로 산에다가 그런 식으로 작은 거 하나 그다음에 3개짜리 하나 붙여놨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레이저로 쏘게 되면 그게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반사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래서 예. 레이저가 요 저기서 지금 쏘고 있는 요 가시광 레이저인데요. 가시광 레이저 조금 약한 걸 이렇게 쏘게 되면 보이시죠? 이걸 쏘게 되면 반사돼서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망원경으로 말하자면 PAT 같은 거죠. 저희가 뭔가 대상을 추적할 때 추적할 신호들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는 가시광을 이용해서 PAT 작업들을 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시그널은 여기 이쪽에 있는 요게 적외선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좀 약한 레이저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가리는 시그널이 이제 끊어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시그널이 약해서 바닥으로 쭉 떨어지죠, 그래스가. 그렇죠? 다시 치우면 다시 그래프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가시광과 적외선을 같은 경로로 쏴서 이 망원경을 동시에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시광은 이제 지향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적외선은 이제 보내고 받는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대기 상황에 따라서 적외선이 얼마나 흔들리거나 적외선 수신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테스트를 상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반사 거울이라는 좀 좋은 도구를 이용하면 상시 3km, 왕복 6km 사이트 수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